일단 바쁘실 텐데 다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우선 제가 케글 그랜드마스터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케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케글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꿀팁, 그리고 대회 금메달 솔루션들을 정말 간단하게만 공유하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김윤수라고 하고요. 서울대에서 경제주전공, 인공지능 연합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0월부터 업스테이지의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 지난 8월에 이렇게 그랜드마스터가 됐고 당시에는 이제 랭킹 24위였는데 이게 계속 랭킹이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29위인 상태입니다. 네. 우선 제가 인공지능을 접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또 케이크를 시작하고 그랜드마스터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외국 출신의 이제 경제학부를 들어간 문과 학생이었는데요. 2017년에 그러니까 2학년 때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양 수업을 통해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에 입각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또 눈에 보이게 작동한다는 점이 저의 적성에 맞더라고요. 마침 방학 때 시간도 많아가지고 혼자서 처음에는 웹 개발 같은 것들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 자료 같은 거를 보면서 게시판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거의 뭐 초보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볼 만한 걸 찾다가 당시 핫하다는 인공지능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구글링을 하다가 코세라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앤드루 응 교수님의 딥러닝, 머신러닝 강의가 좋다고 해서 그 코스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의가 수학 쪽으로 깊게 파지 않는 강의였는데 문과 출신인 저는 오히려 이렇게 수학을 깊게 판다기보다 빠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저는 실제로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지식들을 찾아보는 형식으로 공부를 해나간 타입입니다. 앤드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난 뒤에는 본격적인 코딩을 해보기 위해서 또 역시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코세라에서 또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파이썬 강의를 발견을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판다스, 넘파이 같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또 배운 내용을 활용해 볼까 하는 생각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주가 예측 모델 만들기를 시도해봤고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성공을 했으면 지금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 거 아니고 지금 돈방석에 올라 있겠죠.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2019년에 태글이라는 플랫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상금을 봤더니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운 것을 활용해 보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처음 케이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케이크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대회에 참여하면서 케이크가 친숙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대회에 참여하다 보니 대회 리더보드 페이지에 랭킹을 올리는 게 게임 랭킹을 올리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시간도 많았어가지고 대회에 꾸준히 참여해서 은메달 6개를 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달 따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대회를 한두 개 참여하다 보니까 나름 케글에서 자주 쓰이는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면서 100등 안에는 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는 주로 혼자 대회에 참여하다가 작년 10월에 업스테이지 글로벌 레지던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금메달을 따고 마스터가 됐고 업스테이지에 들어온 뒤 참여한 6개의 대회 중에서 5개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8월에 이제 케겔 그랜드 마스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업스테이지 합류 전까지는 주로 혼자서 인공지능을 공부해왔는데요. 구글링을 하면서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결국 케겔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최신 기술들이 계속 나오는 분야라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 정보들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었던 측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 저는 온라인 강의로 이론을 빠르게 접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케글 대회에 투자해서 머신러닝을 배운 케이스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그리고 대회를 진행해 나가고 필요할 때 인터넷에 여러 좋은 자료들을 배우는 것이 저에게는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레지던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하나 포함시켰습니다. 글로벌 레지던시는 업스테이지에서 인턴 같은 포지션인데 현재는 이제 주로 케글 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팀 또는 개인으로 대회를 선정을 해서 한두 달간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팀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슬랙을 통해서 무슨 뭐 발견이 있거나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업스테이지 똑같은 걸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네, 글로벌 레전시의 좋은 점을 꼽자면 우선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랜드마스터 라임로봇님, 김상우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상당히 좋은 장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업스테이지에 오면서도 이제 연달아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대회도 이런 상우님과의 협업과 또 좋은 장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레지던시에 들어오시면은 케글 대회 참가가 주가 되기 때문에 케글 대회 경험을 쌓으신 데 오시면은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발표로 돌아와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랜드마스터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케글에 들어가기 전에 인공지능 관련 기초를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없었으면 힘들었겠다 싶은 거 세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영어랑 구글링 그리고 코세라입니다. 우선 영어 독해 능력은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신 기술이나 논문을 찾아보거나 코딩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위해 구글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글을 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구글링인데요. 많이 아시다시피 코딩을 하다가 오류가 뜨면 구글링을 하고 또 앞으로 뭘 공부해야 할지 찾아볼 때도 구글링을 하고 최신 기술 블로그 포스트나 논문을 찾아볼 때도 구글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구글은 최고의 선생님인 듯합니다. 또 다음으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 코세라인데요. 인공지능을 접하게 해주고 또 흥미를 갖게 해주는 것이 이제 코세라 플랫폼이기 때문에 뽑아왔습니다. 근데 영어 강의라서 역시 영어 실력은 뒷받침되어야겠지만 또 퀄리티가 좋고 잘 준비된 강의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공지능 공부의 시작을 코세라에서 앤드류 응 교수님의 머신러닝 강의와 딥러닝 강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업스테이지에서 부스트 캠프 또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초가 갖춰진 다음에 저는 케글에 뛰어들었는데 케글에서 그랜드마스터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저는 열정, 시간, 장비, 그리고 훌륭한 팀원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열정을 적어놨는데 이 열정은 재미에서 비롯된 열정인 것 같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과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순위가 오른다는 것이 재밌었고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점수를 올리기 위한 시도들 중에 대부분은 실패하는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해나가는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인데요. 케글을 하는데 대체로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잡고 있어야 되고 전 세계 개발자들과 경쟁을 하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실험을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했다고 대답하기는 애매하지만 케글을 시작하고 한 지난 2년 정도는 케글이 제 머릿속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비입니다. 특히 이미지 대회나 데이터가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없으면 리더보드 상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 GPU 2080 Ti 한 대로는 실험 하나가 하루가 걸리는데 뭐 RTX 3090 네 대로는 4시간 뭐 이내면 끝나니까 그런 차이가 되게 큽니다. 또 GPU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큰 모델은 학습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장비를 구하기 힘들다면 콜랩 프로의 TPU 활용도 고려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콜랩 프로의 TPU를 활용해서 1위를 하시는 엄청난 한국 해결러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훌륭한 팀원을 뽑아왔습니다. 또 상훈님과 함께 대회에 참가하면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는데 혼자 할 때보다 함께하니 확실히 동기부여도 되고 아무래도 더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되니까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팀원과 함께 하면서 얻는 장점들도 있지만 또 솔로로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실력 향상도 더 크고 본인의 실력을 더 외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AI 개발자로서 성장을 하게 해준 1등 공신 캐글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글은 2010년에 설립되고 2017년 구글에 인수된 세계 최대 머신러닝 대회 플랫폼입니다. 세계 각지의 기업이나 기관이 풀고 싶은 문제를 캐글에 등록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형식입니다. 현재 194개국 7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컴페티션 랭킹에 찍게 되어 있는 회원 수만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대회는 보통 2달 정도 진행되는데요. 총 상금은 보통 2만에서 10만 달러이고 많은 경우 100만 달러, 하나로 10억 이상의 상금이 걸린 대회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캐글러들이 열심히 캐글에 참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느끼기에 캐글이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보면 AI 개발자로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대회를 참여하다 보면은 경쟁 심리에 랭킹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랭킹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 기술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 여러 접근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경험이 쌓이고 접근 방법들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를 합니다. 직접 코드를 짜고 대회 기간 동안 계속 업데이트, 또 디버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 실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 뭐 비전, NLP, 태블러 데이터 같은 여러 데이터의 대회에 참여하면서 각 분야별로 소타, 즉 가장 성능이 좋은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캐글의 공유 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회 진행 시에 캐글러들이 코드나 아이디어들을 포럼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랭킹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랭킹 티어 등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외부에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캐글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리더보드 랭킹을 올리고 티어를 올리는 재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하면 게임 같은 느낌이죠. 그럼 이제 이 캐글의 재미 요소이자 또 동시에 본인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인 메달 그리고 티어, 랭킹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달을 많이 획득하면 티어가 오르고 대회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거나 코드, 디스커션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랭킹이 오릅니다. 캐글에는 4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 특히 컴페티션, 대회 부분에 주력하는 유저들이 많고 랭킹 경쟁이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컴페티션을 위주로 이 메달 티어 랭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글 메달은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일종의 증표입니다. 최근에 올림픽도 있었지만 보통 1위에게 금메달, 2위에게 은메달, 3위에게 동메달을 수여하는데 캐글은 이보다는 메달 수여 기준이 훨씬 후합니다. 그 기준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대회 참여 인원이 1000팀이 넘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동메달은 상위 10%에게 주고 은메달은 상위 5%에게, 금메달은 상위 10등 그리고 추가 0.2%에게 수여가 됩니다. 다음은 티어입니다. 티어 하면 많은 분들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티어를
텐데요. 케글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이 마스터랑 그랜드 마스터는 티어 이름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케글의 티어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동메달 2개를 따면 익스퍼트가 되고, 금메달 1개와 금메달 2개를 따면 마스터가 되고, 5개의 금메달을 따고 그중 하나가 솔로 금메달인 경우에 그랜드 마스터가 됩니다. 케글 대회 총 참가자 수인 약 17만 명 중 그랜드 마스터는 현재 234명입니다. 다음은 이제 랭킹입니다.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랭킹을 가져와 봤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랭킹 보는 맛이 쏠쏠하죠. 케글에서도 전 세계 랭킹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케글에서는 컴페티션 포인트라는 걸로 랭킹이 결정이 됩니다. 대회가 종료되면 최종 순위, 총 참가 인원, 그리고 팀원 수가 반영된 포인트가 본인의 원래 포인트에 가산됩니다. 포인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깎여서 오랫동안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랭킹을 보시면 상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분들인데 지속적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참여한 대회마다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들입니다. 이제 케글을 소개할 땐 빼놓을 수가 없는 케글의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글 사이트를 보시면 컴페티션, 코드, 디스커션, 데이터셋 탭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페티션은 케글의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대회가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케글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제출된 머신러닝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지일 텐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대회마다 주최 측에서 케글에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이는 참가자들이 주어지는 데이터, 그리고 케글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나뉩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데이터는 또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뉘는데요. 트레인셋은 말 그대로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테스트셋은 일종의 샘플 데이터인데요. 나중에 모델이 평가될 때 마주치게 되는 데이터의 구조를 참가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대회 데이터 페이지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train.csv, test.csv, train images, test images 폴더 이런 식으로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케글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다시 퍼블릭 셋과 프라이빗 테스트 셋으로 나뉩니다. 퍼블릭 테스트 셋은 퍼블릭 리더보드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퍼블릭 리더보드라는 것은 대회 종료 전까지 참가자들이 점수를 올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대회 참여자들은 이 퍼블릭 리더보드를 통해서 각자의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테스트셋은 프라이빗 리더보드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프라이빗 리더보드는 대회 종료 후에 공개가 되고 또 최종 순위 결정에 사용됩니다. 케글이 굳이 이렇게 테스트셋을 또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나눈 것은 퍼블릭 테스트셋에 오버피팅 되거나 퍼블릭 테스트셋에서만 잘 작동하는 모델들을 걸러내기 위한 케글 측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쇼피라는 대회의 퍼블릭 리더보드와 프라이빗 리더보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 테스트셋과 프라이빗 테스트셋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컴페티션 다음으로 케글의 두 번째 이제 컨텐츠는 코드입니다. 케글의 코드는 구글 콜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 GPU, TPU 서버 위에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한다는 점 같습니다. 그러나 케글 코드에만 있는 몇 가지 특징들도 있습니다. 우선 커뮤니티 형식을 결합해 놓았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보팅 기능과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마다 좋아요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노트북들을 정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케글 서버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셋과 편하게 연동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데이터셋을 연동시키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커피 앤 에딧 기능이 있어서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다른 사람의 코드를
쉽게 재현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버전이 기록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컴페티션에 참가를 하는 입장에서 이 코드 기능은 주로 베이스라인 코드나 데이터 분석을 작성을 하거나 작성되어 있는 이런 여러 노트북들을 참고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에도 써있듯이 뭐 GPU 환경에서 파이토치로 어떤 모델링을 했다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퍼블릭 스코어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노트북을 직접 퍼블릭 리더보드에 제출까지 하고 그래서 나온 점수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컨텐츠는 디스커션인데요. 대회 전반에 대한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스커션 탭이 있음으로 해서 캐글이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캐글 대회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매일 이 디스커션 탭을 살펴보게 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 디스커션 탭에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 게시글에서 같이 뭐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디스커션에 공유하는 캐글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커션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참고를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데이터셋인데요. 유저들에 의해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셋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수십 기가바이트 용량의 데이터를 누구나 올릴 수 있고 올라간 데이터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캐글 노트북에 데이터셋을 로드해서 바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캐글을 하면서 금메달을 따거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팁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캐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회 선정입니다. 어떤 대회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친구처럼 슬픈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친구처럼 행복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른바 쉐이크업 플롯인데요. 퍼블릭 리더보드 등수를 X축 그리고 프라이빗 리더보드 등수를 Y축으로 두고 참가자들이 점수들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등수와 프라이빗 등수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막 1, 2, 3등 높은 등수를 했어도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 저기 꼴찌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퍼블릭 리더보드에서는 순위가 매우 낮았는데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캐글러들은 쉐이크업이라고 부릅니다. 막 근데 이 반면에 이 밑에 있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리더보드와 프라이빗 리더보드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리더보드를 보고 프라이빗 리더보드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저희는 이렇게 쉐이크업이 적은 그런 대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프라이빗 리더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게 공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로컬 검증 점수, 즉 저희가 트레인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눠서 하는 검증 점수와 퍼블릭 리더보드 점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또 퍼블릭 리더보드와 프라이빗 리더보드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대회 디스커션 탭에 CV라고 검색을 해, 캐글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CV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다 CV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많은 캐글러들이 CV vs LB 뭐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뭐 CV와 LB가 상관성이 높다면 추후 이런 쉐이크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물론 뭐 대회 오버뷰 페이지에서 데이터 스플릿에 대한 설명과 뭐 데이터 속성 같은 걸 살펴봐서 과연 내가 학습시킨 모델이 프라이빗 테스트셋까지 일반화가 잘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다음은 검증 방법 세팅인데요. 검증 방법 세팅은 간단한 거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검증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어떤 시도의 실험의 효과가 왜곡되어서 측정되기 때문에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케글에서 어떤 시도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시도로 인해 프라이빗 리더보드 점수, 최종 등수가 결정되는 그런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회 도중에 이 프라이빗 리더보드 점수를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검증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검증 데이터의 구축의 핵심은 주최자가 트레인 테스트 셋을 나눈 방법대로 트레인 데이터 셋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증 데이터를 실제 테스트 셋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보통 이제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이 데이터 스플릿 폴드를 나눠서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이 고정된 데이터 스플릿을 계속 이용을 합니다. 중간에 검증 데이터가 바뀌면은 이전 실험들과 이후 실험들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나눠두고 그걸 계속 이용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뭐 사이클런이라는 패키지에 이런 기능들을 셋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의 타임 아이디 변수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나눌 때에도 이 타임 아이디가 겹치지 않도록 나누는 것이 바로 검증 환경과 테스트 환경이 유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코드로는 이 그룹 K 폴드를 활용하고 그룹 인자의 타임 아이디를 넣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OOF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OO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대회에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높은 순위를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드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때 하나의 데이터 조각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총 5개의 폴드로 쪼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림처럼 총 5개의 스플릿이 생기고 또 5개의 모델도 이렇게 거기에 스플릿 하나마다 모델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이제 모델 0 같은 경우에는 이 폴드 1에서 4까지에 있는 데이터를 트레인 셋으로 활용을 하고 폴드 0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검증 셋, 밸리데이션 셋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개의 모델을 학습시키고 각각의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 0, 프레드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합치면은 그런 걸 합치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OF 프레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OF 방법 또는 뭐 5폴드, 5개의 폴드가 있기 때문에 5폴드 방법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OF 프레딕션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폴드 프레딕션보다 양이 5배가 많죠. 여기는 폴드가 5개가 있기 때문에 5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로 검증을 하면은 당연히 더 안정적인 검증 점수를 뽑아낼 수가 있죠. 둘째로 이 OF 프레딕션을 나중에 스태킹 같이 제2차적인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다섯 개의 모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데 이 5개의 모델을 앙상블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케글에서는 모델 학습을 할 때 이렇게 5폴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매번 5폴드를 학습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나의 트레인 벨 스플릿만 사용해서 검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스플릿 0 이것만 사용을 해서 학습 검증을 하고 최종 모델을 제출할 때에만 이 5폴드 앙상블을 활용하던가 하는 식으로 합니다. 또는 데이터의 순서가 있어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 스플릿 4만이 이제 제대로 테스트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테스트 셋은 트레인 셋보다 시간상에서 뒤에 있는데
다른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네, 테스트셋을 시뮬레이션 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베이스라인 작성입니다. 캑을 노트북에도 많은 분들이 각자 코드를 올려 놓아서 그거를 그냥 참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료들 참고해서 저만의 코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본인만의 뼈대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들을 추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또 이렇게 하면 코드의 사용을 거듭하면서 코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또 특히 비슷한 대회, 새 대회에 참여할 경우에 이전 대회의 코드 파일들을 살짝만 수정을 하면은 베이스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베이스라인 제출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뼈대 코드를 어떻게 구성을 해놓았는지 제 경험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대회에 들어갈 때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이전 대회 코드 폴더를 복사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파일들을 조금씩만 수정을 해서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작성을 합니다. 먼저 뭐 eda.ipyb 주피터 노트북 파일인데요. 이거를 수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다운받은 데이터를 로드해보고 데이터 쉐입이나 뭐 그 태뷸러 데이터면 컬럼들 그리고 뭐 데이터 구성을 살펴보는 용도입니다. 태뷸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read CSV 같은 걸 해보고 이미지 대회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한번 플롯 해보고 텍스트 대회의 경우에는 텍스트가 뭐 몇 개를 한번 출력해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추후에 주피터 노트북으로 데이터 또는 코드에 관한 간단한 체크들을 해야 될 경우 이 파일을 그냥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파일들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어진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이런 preprocess 파일을 수정을 합니다. 보통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는 데이터 로더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모델에 입력을 넣게 되면 모델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형식이죠. 그런데 이 데이터 로더에서 너무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로더가 모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GPU가 노는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델의 입력에 최대한 가까운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놓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바로 이 preprocess.py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된 데이터는 데이터 로더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데이터.py를 수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뭐 파이토치를 저는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셋 클래스를 주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 데이터 로더에서 나오는 값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합니다. 과거에 이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들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모델 학습이 잘못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거를 따로 한번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로더에서 나온 데이터가 모델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모델.py를 파일을 수정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뭐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로스 같은 걸 정의를 해둡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train.py랑 predict.py를 수정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딥러닝 과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는 거의 무관하게 비슷한 코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캑을 제출할 때 캑을 노트북 상에서만 예측 코드를 작성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predict.py를 파일을 아예 만들어 놓고 로컬에서도 이 predict.py를 파일을 통해서 뭐 예측을 수행을 하고 캑에 올려서도 이 predict.py를 파일을 실행을 해서 예측을 해서 둘 간의 통일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훨씬 버그가 덜 발생하고 또 깔끔해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거는 뭐 필요한 경우에 2차적인 스태킹 모델을 학습시켜야 될 경우 넣는 파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작성을 했으면 이제 점수를 올려야겠죠. 이제 모델 성능을 올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모델을 사용하는 베이스라인을 버그 없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해당 대회에서 캐글러들이 공유한 코드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데이터의 속성을 보고 예를 들면 이미지면은 뭐 프리트레인드 CNN, 텍스트면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같은 걸 선택하는 것처럼 넓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모델을 버그 없이 구현만 해놓아도 저는 캐글에서 매달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이스라인 위에서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점수를 올리게 되는데요. 처음에 뭐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실제 코드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로컬 검증 데이터에서 그 검증 점수를 향상시켰는지를 즉 CV를 체크를 하고 그걸 캐글에 제출해봐서 리더보드 점수가 올랐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 두 개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디어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의 원천 같은 경우는 뭐 캐글이나 뭐 여러 가지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원래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스킬셋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또 캐글에서 디스커션이나 코드텍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캐글의 진한대 솔루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데이터만의 특성을 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논문을 보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디어 구현, CV, LB 체크, 그다음에 쓸 것인지 결정을 하는 이 과정을 대회 기간 내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을 했을 때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차이로 점수가 오르거나 안 오르거나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험을 할 때도 여러 세팅으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대회 그 로그를 보니까 3,549번의 트레이닝 실행 기록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5폴드로 돌린 것이라서 실제로는 5로 나눈 한 700회 정도 실험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 앙상블 같은 경우는 책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데 점수를 올리는 보증수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경우에서 모델의 성능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줍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대회 상위권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일 모델의 퍼블릭 리더보드 점수가 불안정적인 대회가 있는데요. 이런 대회가 되게 까다로운 대회에 속하는데 이런 대회에서조차 비교적 안정적인 프라이빗 점수를 그러니까 최종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앙상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학습을 시키고 그 모델로 테스트셋을 각각 예측을 한 뒤 그 예측값들을 적절히 결합해서 최종 예측값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결합 방법 같은 경우는 대개는 단순한 평균 또는 가중 평균을 사용을 하고요. 다시 새로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값들을 결합하는 스태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뭐 앙상블은 아까 말씀드렸던 5폴드 모델들을 가지고 앙상블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랜덤 시드를 다양하게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앙상블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키텍처의 모델들을 앙상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값이 다양성이 클수록 앙상블의 효과가 크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캐글에서 많이 사용되고 또 제가 애용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시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보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캐글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캐글 포럼의 코드를 통해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점차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실 그런 라이브러리들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라이브러리가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근데 실제로는 캐글 대회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용법을 익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발표에서는 각 패키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데이터 과학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피터 랩인데요. 이건 많이들 아시는 주피터 노트북의 UI가 좀 더 깔끔해지고 더 기능이 많아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엑셀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는 판다스, 그리고 뭐 다차원 어레이를 조작하는 넘파이, 머신러닝 관련된 기초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킬런,
그리고 시각화 도구인 매트롤립과 시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계열의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이 GBM 같은 경우는 태블릿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케글에서 되게 자주 보이던 패키지들이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앙상블 용도로 간간히 사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라이트 GBM이라는 패키지가 뭐 가장 빠르고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XGBoost, 캣부스트도 이렇게 앙상블 용도로 쓰입니다. 다음은 딥러닝 라이브러리인데요. 예전에는 케글에서는 텐서플로우 케라스가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파이토치로 점차 넘어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이토치로 옮겨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파이토치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 기반으로 많이 쓰이는 기능들을 모듈화해 놓은 패키지입니다. 저도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요. 엔지니어링적인 디테일을 직접 손보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CPU, GPU, 또 DP, DDP, 그리고 TPU 같은 엑셀러레이터를 쉽게 바꿀 수가 있고 또 믹스드 프리시전이나 디스피드 같이 최신 엔지니어링 요소들도 옵션만 설정하면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쓰면은 코드가 저절로 구조화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비전 쪽 라이브러리입니다. 비전 쪽에서는 지금껏 수많은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최신 모델들을 쓰는 것이 케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최신 모델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 GitHub 저장소가 바로 이 파이토치 이미지 모델스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TIM이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TIMM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또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주로 기능도 많고 속도도 빨라서 엘버멘테이션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또 이미지 읽어오고 간단히 처리하는 데는 오픈CV 파이썬을 쓰고 또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를 이 팀 패키지와 연동을 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세그멘테이션 모델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NLP 쪽은 뭐 유명한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 줄여서 1DB와 같이 트래킹, 로깅해주는 툴도 있고요. 또 옵티나라는 것도 있는데 옵티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툴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최적화, 랜덤 서치 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GBM 계열 모델 학습을 시킬 때는 이 옵티나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칭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은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많고 또 새로운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대회를 직접 접해보시면서 필요에 따라 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업스테이지에 들어온 뒤에 딴 금메달의 솔루션들의 핵심들만 한번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별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릴 텐데 또 솔루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솔루션이 나오게 된 소스, 원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금메달 솔루션들을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 이 정도 순서로 솔루션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스킬셋인데요. 케글에서 자주 쓰여서 이미 알고 있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케글에서 자주 쓰인다는 것은 효과가 보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솔루션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포럼인데요. 각 대회별 디스커션, 코드 탭에서 케글러들이 공유하는 것들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전 대회 솔루션인데요. 과거에 비슷한 대회가 있었다면 그 대회의 상위권 솔루션을 보면 진행 중인 대회에도 효과적인 기법들을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뭐 현대의 과제와 데이터의 특징을 보고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도 있겠죠. 또 여기 엔지니어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특히나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설계해야 될 경우에는 트레이닝 환경과 테스트 환경을 동일하게 하는 것 또는 사소한 코딩 미스 같은 것을 없애는 것이 높은 점수를 위한 필수 조건이겠습니다. 또 특히 잘 모르는 분야일 경우에서는 이 논문을 통해 새로운 기술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도 적어 놓았는데 이거는 장비가 안 좋으면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사이즈의 모델일 경우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솔루션들도 있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지만 우선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5개 대회를 통해서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업스테이지에 온 다음에 출전 첫 대회는 이 모아 대회였는데요. 약물에서 관찰되는 특성들을 토대로 약물의 작용 기전을 예측하는 대회였습니다. 대회 특징은 데이터가 적었고 불안정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점수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리더보드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예측값을 보수적으로 만들어주는 레이블 스무딩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했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수도 레이블에서 많아진 데이터로 재학습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리더보드 점수가 불안정한 데에서 특히나 효과적인 앙상블이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참여한 대회는 이 리드 대회였는데요. 학생들에게 맞춤 문제를 추천해주기 위해 학생들이 문제를 푼 기록을 가지고 그 학생이 이후에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는 대회였습니다. 또 산타 토익을 만든 한국의 리드에서 개최한 대회였습니다. 특징은 데이터 양이 많았고 시퀀스 형식의 데이터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이 캐글 측에서 타임 시리즈 API를 활용해서 제출하는 형식의 대회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가 시에 테스트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한 개씩 들어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시퀀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그리고 LSTM을 활용한 모델 구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훈님께서 지난 몇 개의 대회에서 쓰셨던 모델 구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스킬셋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이제 학습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도 여기 그 솔루션의 소스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대회 그 데이터가 이제 거치는 모든 복잡한 변환들을 트레인 환경과 테스트 환경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는 그런 뭐 엔지니어링적 요소도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참가한 대회는 이 클립 대회였는데요. 솔로로 참가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이미지를 가지고 카테터라는 의료 기구가 제대로 삽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의료 이미지 대회였습니다. 대회는 고해상도 이미지가 제공되었고 또 외부 데이터셋이 충분히 존재했고 추가적으로 세그멘테이션 레이블로 쓸 수 있는 마스크 정보가 주어졌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주어진 마스크 정보까지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이닝을 도입을 했고 외부 데이터셋을 활용하기 위해 수도 레이블링을 했고 고해상도 그리고 큰 모델을 통해서 성능을 올렸습니다. 역시 앙상블로 사용을 했고요. 네 번째 대회는 저와 상우님이 함께 참여해서 1위를 차지한 쇼피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 비교 등을 위해서 상품 이미지와 이름을 통해 동일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특징은 테스트 이미지 데이터가 동시에 제공되었다는 게 있고 또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내는 그런 리트리벌 문제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컨캐전 유니언 방법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인베딩을 효과적으로 결합을 했고요. 인베딩을 더 잘 클러스터링 시키기 위한 후처리 방법도 고안을 했습니다. 또 딥러닝 모델과 로스를 적절히 세팅을 했고 역시 앙상블도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끝난 대회는 이 커먼릿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난이도의 영어 지문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어 글로부터 자동으로 그 글의 난이도를 알아내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의 특징으로는 적은 데이터와 또 불안정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더보드 점수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학습을 위한 튜닝을 한 뒤에 텍스트를 트랜스포머에 그대로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처 엔지니어링도 해서 이를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스태킹, 앙상블 기법이 좋은 프라이빗 리더보드 점수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표한 내용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정말 단순하게 처음에 인공지능을 공부를 해보니 뭐 적성에 맞는 것 같고 또 캐글이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험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할 거 없이 머신러닝 기초를 공부하신 뒤에 캐글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 시간을 투자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댓글이 아니라 슬리도에 아마 질문들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네, 윤수님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질문들이 좀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묶어서 윤수님께 좀 정리해서 드리면 첫 번째 일단 많은 보트를 받았던 질문은 케글, 코세라 영어, 아까 케글 공부, 대회 참여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케글 말고는 어떤 걸 하셨는지 가령 학교 수업을 듣거나 다른 연구 사업은 안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요건 이제 밑에 두 번째 질문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 이론을 공부하는 수준인데 이런 수준도 케글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케글은 어느 정도 머신러닝의 기초가 있어야지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셨는지 케글 시작 전에 그런 것들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이제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켑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거는 사실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그 파이썬 그 교양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일단 프로그램 쪽으로 좀 더 공부를 그때 웹 개발 공부를 한 건 사실 그건 별로 쓸모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세라에서 딥러닝 머신러닝 강의 그걸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코딩을 위해서 파이썬 코딩을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파이썬 그 강의도 그래서 좀 코세라에서 세 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걸로 뭐 주식 가격 예측 모델 만드는 거를 한 두세 달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저는 켑을에 돌입을 해서 켑에서 튜토리얼 대회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한 달 정도 튜토리얼 대회가 그 당시엔 세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바로 그냥 켑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순위가 안 좋았는데 이제 한두 개 하다 보니까 어, 좀 많이 경험도 그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저도 이게 저희 학교에 작년에 인공지능 연합전공이라고 그게 작년에 생겨가지고 작년부터는 그거를 통해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켑을 시작한 거는 한 그건 3년 전 일이라서 네, 학교 수업은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상우님께서도 여기 추가로 답변 주셨듯이 윤수님은 기초를 코세라에서 쌓고 거의 케글에서 실력을 왕창 업한 케이스인 것 같다고 또 추가 코멘트를 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보트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실험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웨이트 저장할 때 무엇을 저장하셨는지 궁금해요. 또 ML 플로우, 웨이트 인 바이스, 텐서보드 어떤 걸 사용하셨으면 어떤 게 좋은가요? 주피터 환경에서 많이 하시나요? 이런 요 질문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 관리는 거의 최근에 알게 됐지만 웨이트 앤 바이어시스를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또 파이토치 라이트닝에서 그게 이게 쉽게 쓸 수 있어서 그거를 쓰고 있고요. 웨이트를 저장할 때는 그냥 웨이트랑 거기에다가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 그 밸리데이션 스코어 정도 검증 점수 정도만 함께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완디비에서 이제 학습 시간이나 그런 컨피그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로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뭐
실험 관리 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뭐 다 써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비교까지는 못 해보겠고, 그다음에 주피터 환경에서랑 .py 파일에서 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환경에서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간단한 체크나 그런 거를 주로 하고, .py 파일에서는 이제 뭐 네, 말씀드린 코드 그런 것들을 주로 해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표 마지막에 대회 금메달 받았던 대회들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질문이 대회 첫 금메달 받기 전까지는 몇 개의 대회를 나가셨는지 궁금하고 첫 금메달 받았을 때의 소감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금메달 받기 전까지는 아마 제대로 참여한 대회가 한 8개에서 9개? 한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8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첫 금메달을 받았을 때는 진짜 너무 좋았죠. 그때 사실 그게 대회가 그 퍼블릭 리더보드 점수가 되게 불안정을 했어가지고 이게 금메달을 받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금메달이 딱 돼서 그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보트를 많이 받은 질문이 아마 이제 그 혼자서 캐그를 처음에 이제 참가하셨을 때 컴퓨터 사양은 어떠했는지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컴퓨터는 그 2080 Ti 하나랑 뭐 AMD 라이젠 CPU랑 이제 램 64GB로 썼었습니다. 네. 아까 윤수님께서 처음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업스테이지 오시면 이런 뭐 좋은 장비들을 받아서 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다는 꿀팁도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 공부 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아까 위에랑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컴퓨터 세팅을 맞춘다든지 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같이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도 컴퓨터 세팅 맞출 때 되게 근데 또 컴퓨터 막 맞추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막 찾아보고 또 마침 그때 2080 Ti가 딱 나왔을 때라서 그거 그냥 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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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2개 정도의 큰 질문들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나머지 좀 비슷하게 올려주신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레지던시 아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이더라고요. 이 부분 이제 아까 그 윤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또 저희 같은 팀으로 계신 라임 로봇 그 사모님께서도 와 계세요.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에 못 들으신 분들 위에서 여기 올라와 있는 글로벌 레지던시에 대한 프로그램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이게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식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GR 채용 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진대에 나가서 좀 높은 등수를 차지할 수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께서 어떤 경진대회를 참여했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CS 관련 지식이나 뭐 그러니까 딥러닝 관련된 지식 위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업스테이지 대학생 인턴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어, 제 생각에는 제가 최근에 저희 그 GR 지원하신 분들을 보니까 캐글에서 한 몇 차례 대회를 좀 경험하신 이후에 지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벌 레지던시는 우선 그 캐글 대회에 나가서 스스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얻은 실력으로 저희 내부의 프로젝트, 저희 내부에 뭐 OCR 팀, 저희 내부에 뭐 컴퓨터 비전 팀도 있고 NLP 팀도 있고 막 그런데요. 이제 그런 팀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회를 위주로 하긴 하지만 대회만 하는 팀은 아니고요. 그리고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직장인도 참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경진대회에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훈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올라온 질문 중에 태글 마스터에 도전하고자 하는 캐리니들에게 조언을 윤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업스테이지 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는 태그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재밌어서 태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실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